오건호 박사님 여기 지금 요 내만복이라고 저는 이제 우리 줄여서 내만복이라고 많이 하는데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하셨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도 물론 저는 보관한 건 아닌데 이 내만복 하면 유명한 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 가지고 노인들한테 지금은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되죠, 오 박사님? 예. 그때는 한 20만 원 주고 다시 뺏어가서 줬다 뺀 노인들 기초연금이요. 그리고 왜 줬다 뺐냐 뭐 이래가지고 한때 굉장히 그걸로 유명해지신 박사님이고 지금은 최근에 여러분들 정부 대통령이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네 42% 하겠다고 하고 최근 정부안을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 이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 수기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을 만드는 데 됐고 지금 여기는 이제 써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국민연금 추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처음에 제가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릴 때는 그때는 추계 그 마지막 회의가 안 끝나 가지고 물론 이제 1학기 때 저희가 하질 못했습니다만은 뭐 자연스럽게 그 정부 안까지 발표되고 나서 오늘 이제 모시게 됐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그 동안에 이제 경과도 조금 듣고 또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 동안에 조금 이렇게 뭐죠? 뭐 특히 대학생들은 뭐 지금 당장 우리 일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주제를 이제 세대 간 연대 뭐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이 조금 제목을 이제 다르게 쓰셨는데 특히 젊은 우리 대학생들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좀 보이스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학부생들이 여전히 잘 안 오시네요. 자, 일단 그거는 저의 기대니까 뭐 항상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고 오늘 오 박사님을 모시고 초고령 시대 세대 간 연대의 재구성 국민연금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가라는 주제로 오건호 박사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부제를 제목으로 주셨는데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냥 요 제목을 새로 달고 걸 부제로 했습니다. 여러 사회 제도들이 세대 간에 걸쳐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완벽하게 제도 그 자체가 세대 간으로 걸쳐 있는 게 연금이에요. 그렇죠? 연금은 가입 시기와 수급 시기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건강보험은 저희가 내고 혜택을 보죠. 고용보험도 그렇고 세금도 저희가 내고 혜택을 보죠. 연금만 가입 시기와 수급 시기 무려 4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전통적인 지금 세대 간 연대 구연체라고 평가받는 공적 연금은 20세기에 내는 사람들은 내기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제도예요. 그 당시 젊은 사람들한테 뭘 믿고 내니 자기가 낸 꽤 높은 보험료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노인한테 가버리는데 나도 받을 거니까 누구한테? 이제 미래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저는 인류가 만든 사회제도 중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아름다운 제도가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수십 년의 시차를 극복한 진짜 인류애가 연대애가 들어간 제도입니다. 이게 1960년, 70년 즈음에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공적연금은 그래서 부연 설명하면서 세대 간 계약 혹은 세대 간 연대의 제도라고 이제 높은 브랜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못 주셨어요. 국민연금은 당연히 세대 간 연대의 제도인데 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합니까? 아주 불온한 제목이에요. 이 아름다운 제도가 지금 세기가 바뀌어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이고 그 논란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대 간 연대의 제도여야 되는데, 세대 간 연대를 구현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거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거 아니야? 서구에서는 연금을 세대 간 전쟁의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평가기도 합니다. 완전히 대반전이죠. 혹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세대 간 연대를 구현하고 있는 전통적인 아름다운 제도로 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다른 평에 따라서 그거에 따르는 대응도 달라지겠죠. 이게 세대 간 연대가 아니고 세대 간 갈등을 키우는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거꾸로인 경우에는 이걸 계속 지금의 현행 기존 체제를 좀 더 확장 발달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논쟁의 양쪽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으니까 지금 36년 됐습니다. 한참 성인이죠, 인간으로 치면. 하지만 연금에서는 청소년기입니다. 세대 간 제도이기 때문에 한 3세대 정도는 돌아줘야 돼요. 근데 아직 이제사 1세대가 겨우 이제 수급 자격을 얻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제도예요. 어린 제도고, 그래서 커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있는데 88년에 만들어지고 10년 후인 1998년, 10년 후에 이거 계속 급변하는 환경에 제도가 계속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일종의 국민연금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도 나오고 많이 들어보셨을 재정 추계입니다. 그래서 미래 70년 동안의 재정을 진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현행대로 가는 거고, 문제가 발견되면 바꿔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1998년에 5년 주기의 재정계산 제도가 국민연금법에 명시가 되고, 그래서 5년이 지난 첫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2003년도에 이루어져요. 노무현 정부 첫 임기 시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매번 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박근혜 때문에 1년이 앞당겨졌어요. 하여튼 정권 초에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겹쳐 있다 보니까 대선 운동 시기에 연금 개혁이 뜨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해서 또 국민 연금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도 그 시점이고, 지금 5차예요. 5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이제 보좌해서 들어가거나 해서 지금 5차까지 계속 사실상 위원회 활동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 개혁 논쟁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조금 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고집스러워서 인면도 있겠지만 쭉 이제 그 전에 과정을 밟아 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떤 판단을 가지게 되었고, 또 저와 다른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제 느끼기에 그게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논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다른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했다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두 입장이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균형 있게 양 논점을 양 시각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 저도 모르게 한쪽으로 기울어질 거를 눈치채실 겁니다. 그런 건 잘 알아서 바로 잡으면서 체크해냈다가 또 다른 기회에 또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시 20분인데요. 제가 한 1시간, 앞으로 한 50분 정도 가량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개 진술을 가져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개 진술에 대한 나의 생각, 또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1번, 현재 노인은 빈곤하다. 이건 팩트이니까. 그렇죠? 미래의 노인도 빈곤하다. 0X 생각해 보시고요. 뭐 항상 빈곤한 노인이 있겠지만 빈곤율이 높다는 거겠죠.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뭘까?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요건 실태 진단 관련된 진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진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미래도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면 공적연금의 핵심 제도가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급여를 강화시켜야 된다. 국민연금의 급여를 규정하는
그 항목이 소득 대체율이에요. 소득 대체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도 미래도 노인 빈곤이 심각하니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올려야 된다. 지금 연금 논쟁의 가장 핫한 진술입니다. 이 진술을 둘러싸고 지금 찬반이 오가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금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민연금 미래 재정이 불안정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를 더 올리면 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수입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걸 보험료로 다 충당하긴 힘겨울 것 같으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고를 집어넣으면 된다. 국민연금 적자 국고에서 집어넣어라.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가입자들이 낼 수 있을 만큼의 보험료를 내고 그래도 부족한 거는 국고로 충당해야죠. 그래야 그때 노인한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결되네. 국가가 자신의 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그래서 연금 미래 적자 국고 지원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게 20세기 인류가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제도 국민연금이 지금 21세기에서도 자신의 세대 간 연대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런 진술이 됩니다. 요 5개의 진술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A팀, B팀이 있다면 A팀의 논리예요. 저는 B팀. B팀은 앞에 있는 1번과 2번의 진술은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도 미래도 노인은 빈곤할 것이고요. 그거의 결정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공적연금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올려야지. 그게 답일까? 퀘션 마크. 적자의 국고를 집어넣어야지. 그게 답일까? 그게 정의로울까? 그게 현실적일까? 세 번째. 그래서 앞세대가 뒷세대에 의존하는 이 국민연금의 메커니즘 시스템이 바로 인류가 만들어낸 세대 간 연대다. 그럴까? 한쪽에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걸 세대 간 무슨 착취, 갈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세 번째 진술에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을 둘러싼 양 진영의 대립점입니다. 요거를 이제 음대에 두시고요. 저는 요 B팀 시각에서 한번 좀 진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는 같이 공유하죠.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같이 확인 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국민연금 제도예요. 소득 대체율은 처음에 70이었는데 40년 가입하면 자기 소득의 70%, 300만 원 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47, 28, 280만 원 연금으로 줬어요. 차곡차곡 낮아져서 2028년에는 40%로 낮아집니다. 이제는 300만 원 소득자가 4, 3, 12, 120만 원. 아까 3, 7, 21, 210만 원이거든요. 옛날에 210만 원을 받는 건데 이제는 120만 원 받는 제도로 급여가 낮아졌어요.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호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보험료율은 처음에 3%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9%로 있고요. 수급 개시 연령은 뒤로 가고 있습니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합니다. 뒤로 갈수록 받는 게 줄어들고요. 뒤로 갈수록 보험료가 올랐고요. 뒤로 갈수록 늦게 받아요. 뒷세대일수록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내에 자기가 어떤 연생이냐, 어느 출생 연도냐, 혹은 언제부터 국민연금과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조금 치사한 얘기지만 국민연금에서의 경제적 이득이 확연히 달라져요. 1988년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거의 연금 로또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막 25살이 돼서 회사에 취직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제 막 새내기 직장인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제 40%. 지금 9%인데 이제 곧 13%로 올린대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65세에 받을 건데 또 더 뒤로 늦춰질 수도 있어요. 이런 지금 이런 기본 구조입니다. 굉장히 국민연금이요. 이 30년 기간 내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소득 대체 70에서 6으로 뚝. 보험료가 3에서 9로 이제 13까지 뚝.
받는 건 60에서 50, 65로 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뭐 핀란드에 얘가 있다 그러는데 유례라고 보기 어려워요.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다른 공적연금 혹은 사회보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방안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냈어요. 참나 대단한 아이디어 하여튼간에. 예. 그리고 그전에 이렇게 많이 논의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비판받고 있어요. 뜬금없이 냈다 그러는데 이른바 연령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하자.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지금 57세, 58세 국민연금 보험료가 암만 올려봤자요. 2년, 3년이면 국민연금 졸업합니다. 끝이에요. 근데 지금 20대 앞으로 40년, 45년 동안 국민연금 안에 있어야 돼요. 아마 보험료를 더 오르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연금 개혁을 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나름 묘안이라고 생각했겠죠. 특히 젊은 층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들은 조금 천천히 올리고 그 전에 혜택을 많이 받지만 보험료가 올리더라도 잠깐만 내는 분들은 좀 빨리 더 내라. 차등 보험료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논점이에요. 한쪽은 이거 봐. 국민연금 가입자 내부의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기여와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니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등 보험료를 도입해. 오! 정의로운데? 공평한데? 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기상천외한 왜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달리하고 연령대별로 달리하느냐? 이렇게 해서 세대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다른 제도보다도 국민연금의 대리분료 세요. 예,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살아야 되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논쟁이 됩니다. 차등 보험료도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해라 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요게 5차 재정계산 결과예요. 국민연금은 다른 어느 연금보다도 현 시점에서는 엄청 재정이 빵빵해요. 저기 있는 포물곡선입니다. 지금 1100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의 공적연금보다도 지금 곡관이 아주 꽉 찼어요. 곡관이 넘칠 정도로 꽉 찼어요. 근데 이게 그 해만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젊으신 분들 대부분 지금 만약에 보험료 안 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연금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면 이분들은 나중에 받아야 될 거잖아요. 지금 곡관에 있는 돈이 그냥 남아있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지출해야 될 일종의 예탁금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이 청소년이라는 건요. 아직까지 가입하고 수급하고 또 다음 세대가 가입자로 들어오고 수급하고 세 세대가 한번 세 혹은 네 세대가 돌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2,200만 명이 가입자고 수급자는 600만 명이에요. 가입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가 이 2,200만 명이 20년, 30년, 40년 되면 수급자로 위치를 바꿉니다. 내기만 했던 지위에서 받기만 했던 지위로. 그러니까 혹관의 돈이 덜 들어오고 이제 나가기만 해야 되겠죠. 줘야 될 거잖아요. 이게 약속된 금이니까. 그래서 급격히 기금 곡선, 저기 포물선이 급격히 떨어져서 언론에서 많이 보시듯이 2055년에 소진됩니다.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 당신이 몇 년 후에 얼마를 받을 거야라고 이미 확정되어 있거든요. 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줘야 되는 지출의 총량, 전체 지출량과 그때 보험료 수입을 따져보면 저거예요. 저 빨간 그래프선이 전체 지출액, 파란색이 수입액, 밑에 있는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적자액. 2080년대는 한 해 적자가 무려 GDP 7%, 지금 금액으로 연 150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제가 2차, 3차, 4차, 5차 다 위원으로 들어가고 추계위원 들어가는데 이번에 특징이요. 딱 저 결과가 나오니까 다들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저희 커미티 위원회의 미션이 건강검진해서 70년 후까지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내는 거거든요. 저희 열 몇 명 있었는데 낼 수가 없어요.
낼 수는 있어요. 보험료를 왕창 20 몇 프로 올리자고 내면 되는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멍해졌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지 말자. 그럼 욕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여러 개를 따발총을 쏴버리자. 그리고 18개를 내버리고 알아서 하시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뒤 18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요것도 논란이 왜 70년을 보느냐? 그렇죠? 20살에 가입하면요. 60세 혹은 65년, 65세까지 40년, 45년 동안 내기만 해요. 그리고 25년, 30년 동안 은퇴해서 받기만 해요. 따라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20살 친구가 하나 들어오면 65살까지만 하고 야 우리 헤어져 하면 안 되죠. 65살까지는 얘한테 받기만 했지만 얘가 은퇴하고 수급자가 되면 25년, 30년 동안 얘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20살 친구가 기대 수명을 감안하면 90살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20살 신규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들어와서 국민연금을 완전히 졸업하는 시점 90살이거든요. 평균. 그래서 그 70년의 기간을 보는 겁니다. 한 가입자가 들어오면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나를 떠날 때까지 70년 기간의 재정 상태를 보여줄게. 근데 후반부에 보니까 기금도 없고 막 적자가 커진다. 야 불안한데 안 가입할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야 걱정하지 마. 요거는 이렇게까지 개혁을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이제 그 미션을 갖고 있었던 게 저희 재정계산위원회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재정계산 활동을 해보면서 좀 느끼는 게 조금 약간 건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복지시민단체에 있으니까 여러 사회복지 제도를 다루는데 복지 제도의 면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도는 간단해요. 얼마 내고 무슨 뭐 유족연금이 있고 뭐 등등 아주 간단해요. 사실 국민연금의 핵심은요 재정이에요. 이게 시차를 가진 제도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이해는 유족연금이 얼마고 장애연금이 얼마고 그냥 그건 안내서를 보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미래 20년, 30년, 40년, 70년 후에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은 거의 재정학에 가까워요. 제가 한 20년, 25년 이상 연금 논의를 쭉 하고 있는데 참 독특해요. 저는 제가 단체는 좀 진보적인 단체예요. 복지시민 진보적인 단체인데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수적인 혹은 신자유주의자라는 평도 받아요. 근데 연금은 진짜 독특해요. 한국의 논의 지형을 보면 진영 논리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냥 갈라서 얘기하면 국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다고 쳐요. 보수 정당이 있고 이쪽에 있는데 그 전부터 보수 정당들의 연금 개혁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주로 KDI 출신들이고 연금 재정학자들이에요. 민주당의 연금을 자문했던 분들은 다 사회복지학자들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팀이 지금 확연히 갈라져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학계 진영의 이 백그라운드 많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연금 논의의 핵심은 연금 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금 재정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사회복지 요 흐름에 있어서는 좀 불철저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70년 것도 그래요. 70년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더 내고 더 받잖아요. 보험료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려요. 그런데 보험료를 올리는 건 내년부터 보험료를 더 내니까 바로 재정에 플러스를 만들어요. 근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요. 제 소득대체율은 제 계좌에서 높은 소득대체율로 계산만 될 뿐 지금 지출이 발생되지 않아요. 높은 소득대체율로. 계산만 되다가 지금 30살 친구라면 35년 후에야 비로소 지출이 발생해요. 이게 시차예요.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올려도요. 보험료율은 곧바로 재정의 플러스 요인이 만들지만 소득대체율은 지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요. 30년, 40년 후에야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해요. 그래서 70년을 다 봐야 돼요. 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는 전반전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후반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반년만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저희 4차 재정 계산 때도 그렇고 계속 이른바 민주당 계열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70년을 보지 말고 30년만 보자 그래요. 30년만 보면요.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가 스크린에 MRI 필름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를 막 올려도 돼요. 문재인 후보가 2017년이겠네요. 그때 대선 때 연금 개혁을 그렇게 했어요. 소득 대체를 50%로 올리겠다고. 그리고 보험료율은 1%만 올려도 된다 그랬어요. 혹은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 자문그룹들의 학습이 그거예요. 70년 보지 마세요. 한 세대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를 아무리 올려도요. 그 재정에 미치는, 왜냐하면 이거는 후반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안 보아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70년은 되게 짧고요. 핀란드 70년, 스웨덴, 캐나다, 미국 75년, 일본 100년, 우리가 더 오래 봐요. 연금이니까, 시차를 가진 제도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70년을 왜 보냐, 30년만 보자. 이게 지금 양진영의 재정계산 방법론에서의 논점이에요. 그리고 예가 등장해요. 독일을 예를 들어요. 독일은 저렇게 오래 계산하지 않아요. 5년, 15년만 계산하거든요. 야, 연금 선진국인 독일은 5년밖에 안 해. 왜 이렇게 70년까지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꾸로 독일은 울트라 재정 안정화 시스템을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재정 안정하도록 그 수로에 입구와 출구를 딱 같은 높이로 맞춰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60년, 70년 볼 필요가 없죠. 하여튼 이렇게 재정계산 70년도 중요한 논점인데 이것도 사실은 서로 해소되지 않은 논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방식 비용률이라는 건 당시 기금이 소진돼서 기금의 효과를 볼 수 없을 때 당시 연금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 가입자들이 모두 보험료를 낼 경우에 얼마를 내야 그때 노인들한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이게 부가방식 비용률 혹은 부가방식 보험료율이에요. 보험료로만 연금 급여를 충당했을 때 저렇게 돼요. 맨 아래가 3차 재정계산, 그 다음 오렌지가 4차 재정계산, 맨 위가 이번에 5차 재정계산이고 5차 재정계산에는요. 2080년 즈음에는 35%를 미래 아이들이 내야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그 미래 아이들이 받는 급여는 우리하고 똑같이 소득 대체율 40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대하고 그때 70년, 80년, 앞으로 50년 후에 가입자 젊은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받는 건 똑같아요. 지금 20살 친구와 미래 20살 친구가 다 소득 대체율 40인데 지금 우리는 9%만 내는데 미래 아이들은 제도를 유지하려면 당시 수급자인 노인들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35%를 내야 돼요. 약속된 급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딱 나오니까 저희 커뮤니티에서 입이 벌어져 가지고 할 말, 이거 도대체 이건 미래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야 이놈들아, 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급여야.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이 효도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예,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드리면 될 텐데 만약 그거 누가 정한 건데요? 당신들이 정한 거잖아요. 당신들이 조금 냈고 당신이 그렇게 받을 걸로 정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내라고요? 그만둘래요? 라고 해버리면 연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 제목에 있었던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겠죠. 세대 간 갈등의 잠재적 요소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에 있는 걸 다시 이렇게 그린 건데 맨 위에가 수익 곡선, 지출 곡선, 그 다음에 저 오렌지색이 수익 곡선, 이거 GDP로 한 겁니다. 그래서 GDP 7% 아래에 적자가 발생해요. 수지 적자가 무척 큰 제도예요. OECD 회원국이 38개국이고 거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을 운영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이 없어요. 가장 수지 적자가 큽니다. 대표적인 연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의 소득 대체율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40%예요. 거기 우리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데 거기는 45년 가입 기준의 수치예요. 우리는 40년으로 동일시하면 다 거의 40으로 똑같아요. 현재 가입자들이 미래에 받을 급여가 40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현재 가입자들이 거기는 얼마를 내냐 하면 18.5, 18.6을 내고 있고 저희는 9를 내고 있어요. 받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절반만 내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나라들은요. 저 맨 위에 선과 맨 아래 선이 같이
차이가 없이 같이 동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아래에 있는 수지 적자의 수치가 없거나 즉히 적어요. 그냥 수평을 달려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요, 지난 30년 동안 연금 개혁을 통해서 국가가 빵빵빵 미래 지속 가능성 확보 인증을 찍어줬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데 우리만 지금 이 수지 적자의 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연금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불안정 안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도인데 이 둘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훨씬 셉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수지 균형을 맞춰놓고 있어요. 요즘 국민연금 논쟁에서 논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차등 보험료율이 하나의 논점이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데 자동 조정 장치. 수명이 길어지면 오래 살고 더 오래 받을 거니까 급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OECD 회원국들에서 많이 도입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번도 정부도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논란이 생깁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저거는요, 제도가 일정한 안정 국면에 들어선 나라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일종의 연금 개혁의 탈정치화인데, 인구와 경제 변수의 변화를 바로 연금에 반영하는 거예요. 각 정당의 정강 정책, 철학과 가치의 차이가 아니고 경제가 저성장이 되어가지고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지출이 늘어났는데, 이건 보수당의 영향력도 아니고요, 3인당의 영향력도 아니에요. 객관적인 제도 바깥의 인구와 경제의 변화예요. 이거 갖고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거는 그냥 제도 안에 반영해버리자. 그게 자동 조정 장치인데, 그 나라는 왜 이게 지금 빠르게 도입되고 있어요? 왜 도입 가능하냐? 지금의 제도가 스테디하게 아주 안정 국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의 변화 혹은 경제의 변화만큼을 살짝 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수지 균형을 자동으로 맞추는 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가 수지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저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하게 되면요,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든지 혹은 급여를 급격히 깎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낸 안을 시뮬레이션 하면, 어제 국감에서 어느 의원이 발표하셨던데 급여를 한 20%, 21% 깎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검증한 건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의 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 논의할 때 자동 조정 장치까지 얘기하는 건 연금개혁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좀 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재정 계산의 시사점은요, 건강검진 결과 무척 재정이 불안정하다, 조치가 필요하다. 그럴 때 건드릴 수 있는 변수가 뻔해요. 세 가지예요. 하나,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겠다. 올려야죠. 어메, 국민들이 무서워? 두 번째, 급여를 깎아야 되겠다. 아유, 깎을 만큼 깎았어. 세 번째, 받는 연령을 뒤로 늦춰야 되겠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지금도 연금 받기 전에 손가락을 빨고 있고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어떻게 더 늘려? 더 늦춰?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런 재정 안정화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인하,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이 세 가지가 제도 변수예요. 이 세 가지 카드를 다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차 재정 계산 때 새로운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멋진 카드, 마법의 카드. 맞아. 제가 올해 책을 하나 썼어요. 제가 2권 가져왔으니까 두 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히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들. 자, 올해 등장한 마법의 재정 안정화 카드가 뭘까요? 이거는요, 그전에는 진보 보수 간의 논란이 많았던 건데 어떻게든 이번에는 모두가 한마음이에요. 보수도 이걸 강조하고 진보도 강조하고 정부도 강조하고 민주당도 강조하고, 이제 국민 화합 통일된 의견, 국민연금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이번 5차 재정 계산 때 가장 핵심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등장했고,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까지 모르겠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뭘까요? 이번에 등장한 재정 안정화의 묘책. 정년 연장? 아닙니다.
예, 그건 그 전부터 쭉 왔던 거고요. 엄청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보험료 인상도 쭉 얘기했던 카드고 요번에 이제 한 13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이 책 드리고 가야 제 가방이 가벼워지는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수입, 예? 세대별로 차등은 이제 보험료를 올릴 때 젊은 사람들의 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 간 차등이라는 그런 나름의 묘한이죠. 그걸 낸 거예요. 자, 보험료를 왕창 올리기도 어려워. 급여를 더 깎기도 어려워. 받는 걸 뒤로 늦추는 것도 불편해. 그러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카드가 없네 하다가 에라 요번엔 이걸 쓰자 했더니 다들 옳소! 갖고 다 가고 있어요. 뭘까요? 수입을 왕창 늘릴 수 있는 방법. 돈을 찍는다 아니고. 예, 이제 그렇죠. 국고 지원도 이번에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스. 예. 우리는 기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엄청 잘 운영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불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진보 쪽은요 기금 수익에 대해 기금 운영에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이게 공적인 노후 예탁금인데 고수익은 고군 하이 리스크를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안정 자산에 많이 들어가도록 했는데 이번엔 다 요즘은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미래 기금 운용 수익 평균을 4.5로 잡았는데 뭐 5.5, 6.5 뭐 다 아주 엄청 날라댕깁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기금이 크다 보니까 그 복리 효과가 있으니까 기금 상승률을 좀 높게 잡으면 수입이 왕창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재정 기금 수익도 등장했어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저희 18개 방안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숙제를 했으니까. 근데 잘 읽어보면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속삭임이 있는데 잘 못 알아채셨을 거예요. 저기 빨갛게 칠해 있는 게 저희 재정계산위원회가 사실상 제안하는 겁니다. 보험료율 15%. 기금 수익 4.5를 기본으로 했는데 한 1%포인트 정도 더 올려서 한 5.5까지 가보자.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이 이제 65세로 예정되어 있는데 얘를 한 68세까지 올리자. 그러면 하여튼간에 억지로 모델이 나와요. 네. 근데 셋 다 어려운데 15%를 바로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13 가고 또 올리는 거고 수급 개시 연령 68로 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2033년에 65로 가고 5년에 한 번씩 해서 2048년에 가는 거고 기금 수익 5.5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해야 하여튼 모델이 나오니까 사후적으로 집어넣었어요. 5.5는. 그분들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 모델이 나오니까. 하지만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대충 그럼 어떻게 하면 미래 재정이 안정화되는데 보험료율은 한 15, 받는 건 한 68세. 외국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68세. 그리고 이제 기금 수익은 좀 더 높이는 또 이렇게 좀 높게 기금 수익을 올리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해서 아주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무리지만 이렇게 만들어 본 거가 이 정도입니다. 한번 나중에 자료를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논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 연금 요 건강검진 보고 필름을 보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아까 그거죠. 현재도 미래에도 노인이 빈곤하니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 사실 이게 제일 뜨거운 쟁점이에요. 가장 오래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팍 깎았거든요. 소득 대체를 60에서 40으로. 그래갖고 민주당이 그 이후에 이제 사과 성명을 내고요. 노무현 정부 때 소득 대체를 인하시킨 건 정책 과오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가입자 단체들이 같이 손을 잡고 잃어버린 소득 대체율 되찾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소득 대체율을 60까지는 되돌릴 수 없고 한 50까지 올리자. 그걸 했고 이번 4월 달에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가동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50%의 보험료는 13 올리는 걸로 해서 이제 다수 의견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소득세 인상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득세를 인상하면 급여가 많아지죠. 좋아요. 근데 그 대신 정직하게 얘기하자. 노인 빈곤이 심각하니 소득 대체를 올리자. 이 말은 명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여전히 시장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의 그 가입자의 지위가 어디 누구냐에 따라 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젊었을 때 소득이 적으면요, 연금액도 적어요. 노동시장 주변에 있으면요, 가입기간도 짧기 때문에 여전히 연금액이 적어요. 최종 연금액은 자신의 소득 수준하고 가입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소득이 높고 누가 가입기간이 길겠어요? 시장의 코어에 있던 분들일 거잖아요. 대부분의 시장의 중심에 있던 분들이 노후 빈곤에 잘 가지는 않아요. 결국은 젊었을 때 주변에 있던 분들이 또 노인 빈곤으로 가거든요. 저기 지금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는 분들의 국민연금 인상액은 한 40만 원까지 높아져요. 근데 주변부에 있는 분들, 소득이 작고 가입기간도 짧은 분들의 실제 50% 소득된 인상했을 때 인상액은 저기 좌측 하단의 5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로 크지 않아요. 즉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요, 중상위층의 노소득 보장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라. 우리 중상위층들도 현재는 부족하니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보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노인 빈곤이 심각하니 소득 대출 인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하위 계층들은요, 국민연금에서의 가입 이력이 짧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연금 제도가 좋아지더라도 결국은 가입자한테만 주어지는 권리거든요. 오래 가입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고 자기의 소득하고 급여가 연동돼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아무리 좋아져도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연금권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럼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연금 제도가 왕창 좋아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는, 지금 현재의 경제적 상태만 보고 지급하는 제도가 있죠. 그게 뭐죠?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에 두 번째. 국민연금 말고 어떤 연금?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이죠.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세금을 기반으로 올리는 게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는 또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둘 다 공적연금이니까 일종의 둘이 상쇄작용을 하겠죠. 기초연금이 막 올라가 버리면 자신들이 원하는 소득 대출 인상의 주장에 기반이 좀 약해지니까 기초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을 강조하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니까. 이렇고요. 사실은 이런 넌센스도 발생해요. 공론화위원회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입니까? 비록 입법기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나온 거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권위를 부여하고 또 입법도 그거에 따르는 거를 권고하는데, 가장 큰 논점이 소득대출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도 미래의 빈곤하니 소득대출 올려야 된다 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그대로 그 공론화의 핵심 자료에 다 올라갑니다. 저도 여기에 부분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그 방송 토론할 때만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양진영이 서로 스크린을 안 해가지고 저런 일이 발생해요. 저기 보면 소득대출 50% 올리면 맨 아래, 맨 좌측 저소득층의 연금액이 가장 많이 올리는 걸로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아주 조금밖에 안 올라요. 근데 저런 자료들이 제공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은 뭐냐?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올리면 하위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개선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고, 즉 노인 빈곤에 효과적이지 않고, 거꾸로 급여가 늘어나니 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겨 버리잖아요. 지금도 감당 못 하는데. 지금의 소득 대체율 40에 부합하는 보험료율은 정부는 20%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9%만 내고 있잖아요. 11%를 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득 대체율을 더 올려버리면 필요 보험료율은 더 높아지겠죠. 제도의 불균형이 더 깨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 대응 효과도 적고 오히려 미래 재정 불안정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인상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연금 안에서 보장성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 또 나오지만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크레딧, 돌봄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주는 거고요. 보험료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도시지역가한테 보험료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국고가 들어가야지. 낮은 보험료율이 낮으면요, 낮은 보험료율 혜택이 제일 큰 사람들이 바로 중상위층이에요. 보험료와 소득 대체는 상호 독립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건 자기 소득 수준에 연동돼 있어요. 그리고 내는 것도 소득 수준에 연동돼 있어요.
근데 보험료율이 낮아버리면 보험료를 적게 냈다고 해서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급여에는 보험료 기여의 변수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득에서 몇 %를 주는 거니까. 근데 보험료율이 낮아버리면 결국은 높은 소득자일수록 그 보험료에 내는 절대액이 클 텐데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은 보험료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에 국고 들어간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적자의 대부분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중상위층이 덜 낸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사용에 있어서의 효능이에요. 기초임금이 들어가는 재정,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크레딧 들어가는 재원, 보험료 지원이 들어가는 재정,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건강보험에도 그렇고요. 근데 국민연금 낮은 보험료율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국고지원 역진적이에요. 그 적자의 주 원인이 상위층의 낮은 보험료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소득대체 인상보다는 아까 크레딧, 보험료 지원해서 낮은 소득이 작은 사람들의 가입 기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무현 정부 중간까지는 국민연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장성 얘기할 때 국민연금 얘기하지만 지금 뭐예요? 퇴직연금 있고 기초연금 있잖아요. 연금 삼총사. 그래서 이 연금 삼총사를 계층별로 조합해서 계층별 적정 소득 보장을 만드는 게 답이지. 지금은 국민연금만 얘기하고 맨날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평균 국민연금 안에도 격차가 얼마나 큰데 아직도 연금에서 저 다층 체계고 노인 간의 계층 격차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딸랑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하나로 딸랑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60만 원이니 사회정책에서 아직도 이렇게 논의되는 게 저는 참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연금 삼총사로 넓혀라. 그 기준을 평균 소득자가 아니고 계층별로 더 넓혀라. 그래서 계층별 다층의 연금 체계를 만드는 거. 이러면 저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장성 그 논점인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아니고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에서 보장성을 확보하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네요. 국민연금 재정과 국고 지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GDP가 있는데 GDP를 100이라고 치면요. 이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만들어낸 부가 100인데 30에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60에 부과하면 보험료 수입이 2배로 늘어나겠네. 그죠? 그래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 늘리자고 얘기해요. 딱 이것만 보면 엄청난 광활한 대지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행의 분배 계정 GDP를 보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분배 GDP 중에 어차피 고정자본, 감가상각에 들어가는 신부가가치 중에 글로 들어가는 고정자본 소모라 그러는데 이거 한 20% 글로 들어가고요.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20%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이윤으로 들어가는 거 한 20 있어요. 물론 저걸 뺏어오면 되겠죠. 저건 놔두고. 나머지가 이제 피용자 보수가 47인데 7%가 기업이 내는 거예요. 기업이 내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퇴직연금 기여금인데 그 귀착이 노동자이다 보니까 저 분배 계정에서는 피용자 보수로 계산합니다. 저 7%에서 보험료 더 거둘 수 없죠. 그럼 나머지 40인데 왜 30만 거두고 있느냐? 국민연금이 공무원 같은 특수직역연금자한테 보험료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분들 빼줘야 되잖아요. 의무가입 연령이 60이니까 60세 이상자들의 소득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이 나온 거예요. 거의 꽉 찬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가 GDP 30이라는 게 무한한 부과 대상의 광장이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꽉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법인 소득을 좀 뺏어오죠. 얼마나 뺏어올지 모르지만. 예. 공무원연금을 이쪽으로 돌리자. 이쪽으로 돌리면 또 우리가 급여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른바 이제 제도 중심의 연금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국고 지원을 많이 한대요. 공적연금에. EU 보고서를 보면요. EU 나라 평균 공적연금의 전체 공적연금 지출의 25%를 국고로 넣고 있어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25% 뭐냐? 공적연금에는요, 국민연금 같은 소득비례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연금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국고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에도요, 우리나라처럼 낮은 보험료율 때문에 생기는 적자를 보전해 국고 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어요. 독일, 스위스 몇 나라들만 있고요. 대부분 다 크레딧 재원이에요. 즉 뭐냐? 연금 약자 지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인데 이게 갑자기 인도양을 건너서 여기 지금 황해를 건너서 오니까 국민연금 적자 보전이 25%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국고 지원액은 지금 1조밖에 안 돼요. 이 이색한 정부야. 제가 공론화위원회 때 저는 반대편이었는데 소득대체율 인상 쪽이 다수를 얻었는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너무나도 설득이 이렇게 맥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국가에게 묻는다. 미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라. 국민연금이 1조밖에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한다. 외국의 국가들은 25%를 담당하고 있다. 게임 끝이에요. 근데 반론할 수가 없었어요. 잘 모르셨겠지만 그게 약속 대련이어가지고 반론이 금지된 토론입니다. 그 공론화 방송 토론이. 저한테 주어진 질문은 미리 주어져 있거든요. 여기 방청에서 저한테 질문해요. 임의적으로 질문하는 거 미리 제가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서 저기에서 반론했다가 경고 먹었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만.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렇게 됐어요. 이게 국고 지원이에요. 아직도 이게 굉장히 큰 논점입니다. 말씀드리면요. 유럽에서 25% 국고 지원은 대부분 적자 지원이 아니에요. 기초연금, 세금이잖아요. 기초연금 지원이고요. 그 다음 크레딧 지원입니다. 가장 많이 국고 지원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전체 소득비례연금, 국민연금의 25%를 국고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기초연금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거 중에서도 60%는 사회적 지원이에요. 크레딧 같은. 그리고 독일은 지금 40%의 소득 대체율 18.6을 이미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자가 좀 생기니까 일부 국고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가장 지금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조금 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수익으로 조금 상쇄를 하는데 독일은 진짜 기금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금의 효과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순수 지금 재정으로 일부 들어가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한국은요, 국민연금에 1조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저임금 노동자 한 3년 동안 연금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대부분 그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들어가요. 되게 인색하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특수직영연금도 공적연금이에요. 여기에 10조 들어가고 있어요. 기초연금에 23조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요, 국민연금 전체 급여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따지면요, 독일은 전체 급여 지출의 25%를 국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공적연금에, 우리는 국민연금 지출의 거의 90%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공적연금 지출로. 제가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초연금이나 특수직연금에 여전히 국가의 지급이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은 작은데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 확대되고 보험료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진행되면 국고 지원이 얼마큼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서 적자 지원은 사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모든 제도들은요, 부가식. 그때 시대의 사람이 내고 그때 시대의 사람이 혜택을 봐요. 결정자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냅니다. 기초연금요, 우리가 지금 30만 원, 50만 원 지급하자고 하면 우리가 50만 원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건강보험을 완전 무상의료 하자고 내년부터 정하면 그 무상의료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우리가 냅니다. 의사결정자가 그 재정을 담당해요. 모든 복지제도들은. 국민연금만 달라요. 국민연금만 지금 40%를 50%를 올리자. 누가 의사결정하느냐? 미래 아이들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정해요. 우리가 받을 거. 우리가 미래 받을 거 우리가 결정해요. 그리고 실제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30년, 40년 후에. 누가? 내가 아니고 미래 아이들이. 그래서 국민연금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시차예요.
아까 그래서 미래 부가방식 보험료율이 높았을 때 아이들이 그때 저항할 수 있겠죠. 그게 그거예요. 그 높은 소득 대체율을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당신들이 결정했잖아요. 그때 5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에서 이러할 거라고 예측을 다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아이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야 하고 소득 대체를 올리셨잖아요. 혹은 현행 소득 대체율의 보험료율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우리 보고 내라고요? 다른 것들, 기초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세대 간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만 그럽니다. 그럴 때 과연 뒷세대가 앞세대에서 던지는 그 질문 혹은 저항에 대해서 앞세대가 이놈 자식들 연금 줘야지 라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잠재적 갈등의 소지가 크고 앞세대가 디펜스하기 어려워요.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 적자에 있어서는 야 니네가 내라. 결국 국고 지원도 미래 아이들이 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 잠재적 갈등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점 3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결국 뭐 국민연금이 20세기의 그 아름다운 세대 간 연대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게 결국 인구 구조 때문이죠. 많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번 5차 재정 계산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연금 전문가 진영에서 보면 양쪽 뭐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혹은 좀 재정 안정화를 주장하는 센 의견이 양쪽에 있고요. 삐등삐등했어요. 가장 많은 의견이 중간 그룹이에요. 너무 싸우지 말고 뭐 조금씩 조정해서 가야지. 너네들 맨날 싸움만 하니 요 파가 제일 많았다고 봐요. 제 지형 분석에서는. 근데 이번에 5차 재정 계산하면서 딱 느꼈어요. 아, 지형이 바뀌었구나. 요 중간에 있는 야 그럭저럭 잘해보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재정 안정 쪽으로 가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여러 자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1차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쳐버렸다. 무슨 말인데 한국에서 가장 연령대 인구수가 많은 집단 베이비부머. 이 베이비부머가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수혜 집단입니다. 이 수혜 집단이 국민연금에 남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올렸어야 되는데 또 가장 지불 여력이 있는 층이거든요. 10년 전에 50대들이 가장 국민연금의 높은 혜택을 받았고 옛날에 3%밖에 안 냈던 가장 낮은 기여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50대였으니까 주로 386들이죠. 가장 부담 능력이 있는 이분들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올려야 그걸 또 이제 기금으로 쌓아가지고 기금 수익도 하고 미래 재원할 텐데 헉 깜짝 놀란 거예요. 작년부로 베이비부머 1963년생이 다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끼리 지지고 뽑고 보험료를 올려봤자 이제 우리끼리 막 뽑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의 여기 지금 1차 베이비부머가 727만 명인데 이 엄청난 대군이 국민연금을 졸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정 안정에 1차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고 2차 베이비부머가 계시잖아요. 요 2차 베이비부머가 남아있는 이 시점까지 놓치면 이거는 하여튼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정 안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험료 인상을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면서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이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진영에서는. 지급보장 법제화. 저는 이게 가장 허구적 의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야가 다 동의해가지고 입법화될 겁니다. 지급보장 법제화 지금도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렇게 2014년에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국가는 법에 따라 급여가 안정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복지제도 없어요. 당연히 법률로 정해진 거면 당연히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저것도 못 믿겠다 해가지고 가입자 단체에서 지급보장 법제화 운동을 막 해요. 어떻게? 공무원 연금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아주 그냥 확실히 못을 박아달라. 혹은 지급을 보장한다. 보장이라는 말을 써달라 해가지고 쭉 이 운동을 했어요. 뭐 지금 정부에서도 하겠다 그러고 이제 저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저거 다 헛방이에요. 공무원 연금처럼 문구를 강화시키면 지급 보장이 될까요? 2015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지금 교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 연금 수급자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2015년 지금은 수급자가 아니시죠. 가입자들을 더 내고 덜 받게 한 것뿐만 아니라요. 수급자 연금까지 깎아버렸어요. 5년 동안 매년 물가만큼 오르거든요. 조정하는데 5년 동안 물가 연계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때 예상 물가 인상률이 3%였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동결하면 그냥 계산해도 3, 5, 15, 15% 연금 깎는 거를요. 저런 조항이 있든 없든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있으면 눈 깜짝하지 않고 바로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미래 지급 보장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서 확보되는 것이지 법률적 문구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깨졌어요. 공무원연금 2015년 개혁으로. 제가 우려하는 건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한 10년, 15년 후에 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만약 급여를 깎았다? 아니 지급보장 법제까지 해놓고 뭐야? 오히려 거꾸로의 역풍이 불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급보장 법제화 강화시키는 개정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맥락까지 같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아일보에서 한 건데 재밌었어요. 저기 서울 연세대 앞에 신촌에서 이렇게 들고 10만 원 더 내자 했더니 반대가 63이었는데 딱 일주일 후에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아이들과 청년을 위해. 그랬더니 거꾸로 역전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가입자 시민들이 그렇게 막 욕심꾸러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된다면 저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주들을 힘들게 할 거라고 그걸 원하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 걱정 없어. 국가가 있는 한 등등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가야지. 그런 것처럼 저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제안은 마무리할게요. 제 제안은 국민연금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시키느냐? 유발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를 보장하느냐? 보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겠죠. 현재의 국민연금이 어떠하냐. 그러면 서구의 20세기의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를 구현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죠. 왜? 그때는요. 경제가 성장하는 황금 시기였고요. 인구가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즉 뒤로 갈수록 세대 부양에 있어서 자원이 뒤로 갈수록 더 튼튼해지는 시기예요. 20세기 중반은. 가입자 기반이 더 좋아지고 경제적 기반이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오래 살지도 않는 어르신들 요분들을 도입하는 거고 그 기조만 계속됐다면 또 다음에는 인구가 더 늘어나고 경제 성장하고 또 다음에는 인구가 성장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한 1920세기 말 지나면서 쭉 터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인구 보너스에서 인구 오너스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는 세대 간 부양, 어차피 노년 부양이 세대 간 부양이잖아요. 세대 간 부양의 시대적 조건이 뒤로 갈수록 더 나빠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다른 진단이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 이 진단에만 동의되고 이 진단이 공유가 되면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공적연금이 뭐예요? 세대 간 부양이잖아요. 세대 간 상호 의존이잖아요. 근데 서로 상호 의존하는데 조건을 봐야 되잖아요. 20세기는 앞세대가 뒷세대에 의존하는 게 세대 간 부양이고 세대 간 연대일 수 있어요. 지금은 뒤로 갈수록 미래 아이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보다 얘네들이 노년 부양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얘네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게 그게 21세기 현 세대가 취해야 될 세대 간 연대 혹은 세대 간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요. 서구 나라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금제도가 부가 방식이에요. 그의 지급을 그의 가입자들한테 다 부과시켰어요. 완전 세대 간 연대죠. 근데 뒤로 갈수록 뒷세대들이 어려울 걸 예상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받을 걸 뒷세대한테 다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미리 좀 챙겨놔야 되겠다. 챙겨놓은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 적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적연금이 부가 방식, 기금 없이 운영하는 게 20세기 모형인데 21세기 들어와서는요. 서구 나라들이 일부 지금 적립을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적립해놔야 미래 아이들이 우리한테 줄 때 적립금만큼의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그죠? 스웨덴도 그렇고요. 핀란드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이 일부 적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세대 간 연대예요. 뒷세대들이 노년 부양의 부담이 우리보다 훨씬 클 걸로 예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의 부담을 사전에 절감시켜주는 노력을 하는 거. 저는 그게 21세기 세대 간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그 연대도 아름다웠는데 이거는 진짜 울트라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때는 뒤로 갈수록 모든 게 호조건이지만 지금은 앞세대가 스스로 양보하는, 스스로 부담을 사전에 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의 천사 수준으로 인류가 갈 것 같은데 서구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충분치는 않지만 가고 있고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뒤에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데 그건 뭐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결국 세대 간 연대에 있어서 새로운 재인식,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20세기 방식으로는 즉 20세기 진보적인 공적연금 인식 틀로는 이해될 수 없는 혹은 그렇게 계속 접근할 경우에 오히려 뒷세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세대 간 연대가 아니고 세대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진보 진영 쪽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재정 안정이라든지 현 세대의 부담,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가계 부담을 늘리고 뭐 국민연금의 불신을 부추기고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장주의 이런 비판을 받는데 거꾸로 지금 21세기 인구 조건에서의 세대 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진영에서 생각했던 20세기 모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가라고 주셨는데 그건 부제로 하고 본 제목으로 공적연금에서의 세대 간 연대 재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 여러 자료들도 접하시고 또 생각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났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조금 큰 소리로. 예, 오건호 박사님의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시작하실 때 보면 균형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송으로 많이 꽂힌 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이제 재정 수립 측면에서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노후 소득 보장이 본질이라고 본다면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최종 결론이 보면 어쨌든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의 노후는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총 생산 그러니까 GDP의 문제를 어떻게 분배할까의 문제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GDP를 조금 더 투여하는 게 지금부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줄여주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입자 확대라든지 크레딧 제도를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아까 박사님은 재정 운영 측면에서 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개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강의를 잘 듣다 보니까 결국은 기초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들이 오히려 미래 세대에 더 부담을 주지 않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10만 원 시작했는데 지금 20만 원, 30만 원.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10만 원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비기여거든요. 국민연금은 본인들이 기여한 부분인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40만 원, 50만 원인데 국민연금을 10년, 20년 가입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아가는 것은 도세로 백도 도세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더 부담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강조한 건 우리 내는 거와 받는 것의 수지 격차 이거를 계속 방치하지 말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그 적자를 사실 이제 국고로 놓자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인 것이고 국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노후를 맞이할 거지만. 그래서 강력한 크레딧 그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서구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의 공적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후세대 부담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똑같이 재정이 사용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사회적 설득, 사회적 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에 들어가는 그 적자의 그 재정의 기능은 되게 역진적이라고 보고 있고 기초연금은 어떻게든 비기여이지만 어려운 노인들한테 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정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거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얼마큼 받는데 기초연금이 더 많이 받는 누가 가입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비기여의 연금. 사실 이런 게 저는 연금에서의 아름다운 세대 연대를 정립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급여나 연금급여를 따질 때 기여 여부를 따지는 게 진짜 이게 시장 논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은 기여에 기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하더라도 기초연금에서의 비기여 부분은 순전히 그분의 노후 소득 보장에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 양반이 세금을 많이 냈든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든 그거 무관하게 일종의 이게 기본 행복 혹은 생활을 위한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출되는 재정은 전적으로 정당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세대 동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저는 그 논리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국민연금처럼 적자가 뻔히 날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상층한테 그 적자의 요인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앞세대가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의 제가 비판을 한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개를 제가 다 얘기해 버린 건가? 그렇죠. 그런가요? 또 혹시 제가 주신 질문 중에서 거기서 이제 중상층 부분에 중상층이 더 혜택을 보시고 그걸 중상층들 때문에 연금 적자가 더 커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국민연금의 산정에는 소득 비례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세대 내 연대에서 보면 A값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받은 보험료를 많이 내므로 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액이 더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말씀 전혀 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오늘 얘기하진 않았지만 약간 착시를 주는 논점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위에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에 계시든 아래 계시든 다 미래세대 재원을 그 수자원에서 다 더 받는 겁니다. 누가 더 받냐? 상위계층이 더 받아요. 순혜택이죠. 가입기간이 기신 분들이. 제도는 하위계층한테 두터운 급여를 줄 수 있는 방식의 누진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분배가 크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로섬이 돼야 되잖아요. 아래한테 더 후하게 주면 우리가 소득대체율 40이지만 하위계층은 100%고 상위계층은 30밖에 안 돼요. 평균을 그냥 4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0에 있는 분들이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낮은 보험료율 때문이에요. 낮은 보험료율이 낮으면 덜 내는 보험료의 절대액이 상위계층일수록 더 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여와 급여가 상호 독립적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애초에 그 효과, A급여의 효과,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려면 보험료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상위계층의 기여가 더 많아지고 그 물이 아래로 흐르게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전문가 내에서 논쟁이긴 한데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쁜다는 게 아니고 이 낮은 보험료율 때문에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A급여의 재분배 효과도 지금 왜곡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중상위층들이 더 많이 순혜택을 가져가 버리는 저는 이걸 국민연금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간단해요. 낮은 보험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저는 그거네요. 이게 엄청난 노인이 많아지는 시기에 20세기의 공적연금 그 모델이 그냥 다 전적으로 수행되기가 안타깝게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인정합니다. 즉 20세기에는 공적연금이 모든 노인들을 공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미션으로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가능치 않다고 봅니다. 불가능해요.
공적 제도 방식으로 상위 계층의 노후 부양까지 다 책임지는 제도 설계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층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노후의 자산이 다 다르잖아요. 중상층 이상은 꼭 국민연금이 이렇게 있더라도 집도 있고요, 예금도 있고 다른 자산 포트폴리오가 많거든요. 특히 다른 연령대부터 노년에서의 이 격차들이 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적 자원들의 양은 감안하지 않고 왜 공적으로 다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러려고 되면 아까 재정 사용에 있어서의 동맥경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후 포트폴리오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완전히 공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적정의 노후 보장을 해결하는 거고, 중상위층 이상은 그들도 다 공적연금이 들어와 있으니까 퇴직연금이든 국민연금이요. 누구보다 혜택이 많아요. 퇴직연금도 다 소득비례고 월급이 많으면 8.33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중상위층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한국의 중산층의 노년은 저는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공적연금 혹은 국가의 공적연금 관리에 있어서도 좀 계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비판을 받아요. 어떤 복지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계층 간 균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균열을 내기보다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계층화된 현실에 맞추어서 제도를 새로 디자인하자는 취지인데 하여튼 요 둘러싸고도 조금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기본적으로 보험료 인상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의 인구 구조와 맞지 않는, 흔히 말하는 태양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3층 연금 체계 중심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중상위층 이상의 분들에게 잘 보장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퇴직연금이 50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60세까지 보장되는 분들도 있지만 50세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자꾸 이렇게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결국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적연금에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운영 주체가 시장이니까 둘 다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의무제도예요. 의무제도입니다. 법정 의무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일 싫어하는 게 사업주겠죠. 본인이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퇴직연금은 활용하는 거예요. 법적 의무로 사업주가 무조건 다 내야 되는. 지금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 되진 않지만 재작년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낸 기여금 총액이 연 57조예요. 국민연금에서 노사,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 기여액이 56조입니다. 앞으로는 그 틈새는 더 벌어진다고 그래요. 즉 뭐냐면 퇴직연금이 작은 제도가 아니에요. 전체 보험료 수입이 이제 국민연금보다 더 큰 제도예요. 그렇다면 퇴직연금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들이 있거든요. 사적으로 운영하고 수익률도 높지 않고 확정 기여형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등등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연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얘를 연금으로 만들지 않은, 즉 의무연금인 퇴직연금까지 포함시킨 다층 연금 체계를 짜지 않으면 노소득 보장의 플랜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꾸 퇴직연금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거 사적연금이다, 누가 연금으로 받느냐라고 하지 말고 엄청나게 얘가 규모가 큰 연금 제도이다 보니까 얘를 하여튼 연금으로 발전시키고. 그래서 퇴직연금도 지금 1년 이상 고용된 분들에게만 적용되거든요. 그것도 완전 차별이죠. 1년 미만도 적용해서 7년 일하면 7개월 일하면 7개월만큼 퇴직연금을 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연금의 대상을 늘리고, 그리고 운영 주체도 정사적 운영에서 여러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공적 기관들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 해서 퇴직연금을 연금화, 준공적연금화 이렇게 가서 전체 노후소득 플랜의 한 층을 담당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금 노인수가 너무 많고 노후가 길어가지고요. 사실 법정 의무제도로 풀리 모두를 커버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전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궁여지책은 아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그런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우리 송 선생님한테. 그 얘기는 아주 또 큰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보지 말고 전체 체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각각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한 말씀. 아니, 한 말씀. 나는 7개월이 아니고 저는 시간별로 수급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을 물론 그건 좀 이제 센 발언인데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퇴직연금 출안으로 고민해야 어떻게 들어올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이제 1년 미만 얘기했지만 이제 뭐 몇 개월 물론 이제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 시간별로 다 체크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제 그걸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큰 논란 같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공적연금 체계를 어떻게 갖고 올 거냐.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펙트가 크잖아요. 사람들 관심도 많고 하니까 아까 공적연금도 사실은 어떤 것까지를 공적연금으로 볼 거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다른 질문 하나 정도만 더. 예. 주최 측에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어떤 국민연금 관련돼서 뭐 관계자분이 국민연금 관련돼서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관계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국민연금에서 애 하나당 5천만 원씩 주고가지고 출산율을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훨씬 더 기여를 할 것이다.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더 이익이 됐고 국민연금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봤는데 지금 아까 모델 짜실 때 실제 출산율을 어떻게 보셨고 그 출산율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판단들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듣습니다. 재정축에 출산율 가려고. 이번에 지금 0.7 있잖아요. 저희 출산율. 저희 5차 재정 계산에서는 장래 1.22를 놓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1.21이 소극적인 건지 오히려 낙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높고요. 출산율은 굉장히 이중적인데 제가 국민연금이면 그 연금 수리적으로만 보면요. 출산율이 높아져 가지고 가입자가 더 늘어나는 거 노땡큐입니다. 원치 않습니다. 아까 그 전반전 후반전 시차의 문제예요. 가입자가 늘어나면요. 출산율이 높아져서 걔네들이 이제 가입하게 되면 저한테 보험료를 낼 거기 때문에 좋아요. 전반전만 좋아요. 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한 2배 정도의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100을 냈어요. 100명이 100을 내니까 10,000을 받아서 좋았는데 결국은 줘야 되잖아요. 40년 후에 얘네들이 후반전에서는 수급자로 지위를 바뀌고 100을 냈는데 200을 요청하고 200을 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반전 후반전 다 뛰고 졸업하면 저는 한 해당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사하게 연금 수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입자 출산율 상향은요. 단기 플러스 장기 마이너스입니다. 그 가입 기간만 따지면 한 3, 40년만 따지면 플러스고 장기로 보면 결국은 기출이 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그렇다고 해서 낮지 말할 수는 없죠. 출산은 인구는 인구 그대로 사회적 적정선으로 가야 되고 또 연금은 연금대로 또 자기 걸 맞춰 가야 되니까. 근데 5천만 원 들여서 그거는 아까 단기적 전반전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가입자가. 그래서 연금공단이 계속 가입 동료 운동을 하거든요. 연금공단 이사장이 뭐 10년 합니까? 이사장 합니까? 딸랑 3년 하는데 무조건 가입 기간이 늘기만 하면 좋아요. 자기 있는 기간에 재정이 좋아지니까. 예.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뒤에 분도 들으실 것 같아요. 이 연구를 하실 때 그리고 또 실제 회계에 기여를 하실 때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여쭈냐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이 출신이 다르다 보니까 그 지금의 정치 집단이 결정하게 되는 것에 편가름으로 일정하게 나눠져 있다면 그 편가름의 발목에 스스로 발목에 그 절대 진리를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실제 현실 때문에 그걸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걸 꼭 여쭈고 글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연금은 이제 장기 재정 추계를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뭐 저뿐만 아니라 또 당사자들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기 추계 결과를 가지고 지나치게 그 내용을 절대화시키고 그거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의 논리를 확장시키게 되는 또 저분은 또 반대 논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논리 싸움이지 않냐 이렇게 하고 아까 70년 추계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당장 올해 세금도 세수도 못 알아맞히는데 무슨 70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방법론상 이제 국민연금의 건강검진이 꽤 과학적으로 정립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70년을 믿지 못하겠다. 결국 이제 재정계산 결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수치를 얼마큼 신뢰할 것이냐, 얼마큼 이 수치를 근거로 리디자인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수치를 조금 신뢰하는 편이고 반대쪽에서는 그걸 너무 절대화시켜서 제도 개혁안을 혹은 재정 안정을 하는 거에 무리를 지적하시는데 그 왜냐하면 국민연금 재정 계산의 목표가 무슨 특정 수치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미래 재정의 재정 구조를 보는 거예요. 수지 구조. 2050년, 2070년 당시의 전체 지출의 면적과 당시의 전체 수입의 면적을 봐서 그 면적이 비슷하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고 차이가 크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면을 좀 넓혀라, 이쪽 면을 줄여라 해서 밸런싱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말씀하세요. 한국 전쟁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70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한국 전쟁 때 지금을 예측해가지고 뭐 연금을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넌센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미래학이 아니고 국민연금은요. 전체 미래 지출 면적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내 소득의 40%. 가장 중요한 수입의 면적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내 소득의 9%. 나중에 12%로 올라가면 1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제도 모형에서. 즉 뭐냐면 미래 면적, 지출 면적과 수입 면적이 기본적으로 동일 변수에 연동돼요. 그래서요. 경제 성장률 틀려도 돼요. 가입자들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득 증가, 임금 인상률이거든요. 그게 높아지면 또 틀려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입자 소득이 줄어들면 미래 지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고요. 늘어나면 같이 줄어들고 같이 늘어나요. 동행을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미래 예측에 있어서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요. 딱 하나가 가입자 소득과 별개의 로직으로 움직이는 게 기금 수익이거든요. 특히 한국은 이제 기금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저희가 이제 아까 주신 대로 경계해야 될 게 기금 수익을 대단하게 추세는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엄청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변수가 있어요. 한국은 기금이라는 1000조짜리. 그리고 지금은 4%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7%까지 가자 앞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기금에서의 어떤 사회적 공감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금에서는 굉장히 백과증명이 여러 개 있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조금 방법론상에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예. 시간이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예. 더는 안 갑니다. 나와서 거기서 예. 질문을 아 예. 저는 그 통일중앙정학교 교사 김종훈인데요. 그 실제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 사례에서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그런 연금개혁 상황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연금개혁 성공 사례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난 죄송합니다. 없다 그래요. 없다고. 한국 같은 연금이 없어요. 다른 나라 아주 전통적인 서구 연금들은 이제 100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노동시장 코어 집단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보험료를 거둬야 되니까.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고 소득이 명확히 파괴되는 이제 그 핵심 노동자 중심으로 제도가 도입됩니다. 소득 대체율 높지 않아요. 보험료 3% 5%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득 대체를 올리고 보험료 올리고 해가지고 2차 대전 지나서 60년 70년대 높은 보험료율 높은 소득 대체율 완성이 된 거예요. 같이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저성장 체대가 되고 인구 고령화가 되니까 안 되겠네. 이른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보험료 조금 더 올리고 급여는 좀 깎고 뒤로 받고 하는 방식으로 지난 40년 동안 바꿨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좀 지속 가능한 체제를 갖춰놨어요. 한 100년, 120년에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1988년 도입할 때 소득 대체율 70, 보험료율 3%로 시작했어요.
53에서 시작해야 될 걸 73에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불균형이 너무 컸어요. 초기에는 좀 후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오게 해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후하게 설계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예상치 못했던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 특히 고령화, 수명 연장이 같이 겹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한 2000년 전후해 가지고 연금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그 연금 재개혁의 요구의 강도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컸죠. 훨씬 커서 DJ는 한 거예요. 그래서 70% 소득 대체를 60으로 팍 깎았잖아요. 노무현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2003년 2월에 취임식을 했으니까 2002년 12월 대선 때 당시 이해창하고 붙었어요. 그때 1차 재정 계산이 이루어지니까 이해창 후보가 얘기합니다.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깎을 수밖에 없다고. KBS TV 토론 때. 노무현 바로 치죠. 용돈연금 만들 일 있냐고. 그래서 그때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소득 대체를 깎으면 안 된다고. 그리 말씀하셨던 분이 석 달 지나서 2월 달에 취임한 그 달에 제1차 재정 개선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이런 거였니? 완전히 180도. 내가 아무리 돌을 맞더라도 미래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대통령 되진 않겠다 해가지고 더 내고 덜 받는 보험료, 덜 받는 연금 개혁안을 하죠. 하여튼 3, 4년의 홍역을 치른 후에 2007년에 60을 40으로 팍 깎는 재정안정화 개혁을 했어요. DJ하고 노무현이. 그리고 17년 동안 저희가 멈췄어요. 2007년 이후로 2024년 멈춰버린 거예요. MB 패스, 박근혜 패스, 문재인 패스, 윤석열도 거의 패스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대통령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예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한 예도 없고 또 지난 이렇게 다들 지금 뭐 자동 조정 장치까지 도입해가지고 계속 세팅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 급격하게 절박한 시기에 17년 동안 또 그대로 멈춘 나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대단히 연착륙 방식으로 제도 개혁을 하는데 우리는 하게 되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고 넘어가 버리고 못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참 다른 나라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데 만약 요번에 그 정부에서 13% 보험료 올리는 거 나왔잖아요. 사실 저는 13이 가능할까 그랬는데 어떻게든 정치권에서 13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13% 인상안이 도입되면 굉장히 큰 전환이에요.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약간 한숨 한 호흡 넘길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안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 것, 뭐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것도 빼고 뭐 13하고 소득 대체를 뭐 40 몇으로 해가지고 이 개혁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숨 한 번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뭐 조금 더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이제 또 7시 몇 분짜리 또 예약을 해놓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종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책 이름이 연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잘못하니까 물론 이제 오건호 박사 앞으로 시장주의다라는 좀 과도한 것 같고 너무 이제 재정 문제를 좀 굉장히 막 강조를 하니까 근데 아까 그 뭐 크레딧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초연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론 그것도 좀 논란이 많지만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동 안정화 장치 저도 뭐 연금 제도가 전혀 다른데 그런 거를 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정부의 이런 연금 계획안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오건호 박사님의 입을 빌어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제가 제목도 이렇게 약간 좀 도발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오늘 오건호 박사님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큰 박수로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